자, 그러면 62쪽에 6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시작해서 우리 10점 비교 테마 했던 거 그것도 다시 올려놨고, 그다음에 부동산학 원론 해설 강의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은 똑같이 한 최소 5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똑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도 학원론 감정평가서 학원론 35회 4월 6일 날 있었던 그거 같은 거 올려놨고, 그다음에 우리 빈칸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빈칸 노트 8개 있거든요. 그거는 빈칸 노트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빈칸 노트는 그냥 계속 귀에 꽂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이렇게 이론 정리 아직 좀 부족하신 분들은 빈칸 노트 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 들으실 때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TV 치시면 되거든요.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TV 중요한 건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야 예,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보는 거야 보는 거지만, 구독, 좋아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구독, 좋아요가 중요하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도와줘요? 나중에 구독 인정해가지고 나한테 좀 보여주고 좀 그래요. 그래서 구독했어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가서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TV를 치셔서 우리 강의들을 좀 보시다가, 더 중요한 건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좋다라는 얘기. 예. 오케이. 못 들었을까봐. 6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공식만 아시면 되거든요. LTV 구하는 공식은 아까 이거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고, 디테일도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연간부분의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시험에 공식만 알면 되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LTV하고 DTI를 안 써요. 아예 DSR이라는 걸 쓰는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쯤에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쓸 거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DTI를 기준으로 대출을 안 해준다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가 좀 많이 어렵고, 역사적 의미만 있으니까, 공식적인 측면만 있으니까 공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LTV 관한 공식과 DTI 관한 공식. LTV 한번 적용해 볼까? LTV는 부동산 가치 얼마? 4억. 또 돈 못 잃기 시작했어요? LTV 4억. LTV는 몇 프로? 70%. 사치를 얼마? 2억 8천. 2억 8천을 빌려요, 못 빌려요? 그러면 잠깐 보류. DTI 가자. DTI는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연간 소득이 얼마죠? 6천인가요? 예, 6천만 원이고. DTI가 몇 프로죠, 지금? 50%. 그러면 요거 3천. 이 3천만 원을 뭐로 나눠줘야 되면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얼마요? 3억이 됩니다. 아깝이. 3억과 2억 8천 중 작은 숫자는 얼마? 2억 8천. 2억 8천이 답이 될 뻔 했는데, 기존 대출 금액이 얼마 있대요, 벌써? 8천만 원 있대요. 그죠? 그럼 8천만 원만 하고 까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 2억. 이렇게 하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은 시험에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오른쪽 65번에 있는 상가가 시험에 나옵니다. 상가가.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상가. 상가는 순부적, 환원이율은 저부대. 상가는 순부적, 환원이율은 저부대. 이거 순부적 구하는 거거든요. 일단 상가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가격이 6억이고요. LTV가 60%입니다. 66에 3억 6천 일단 하시면 돼요. 좋아요? 예. 그리고 순부적 한번 내고 있습니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에요. 나누기 저당상수 하시면 대출 금액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를요? 1억 2천을요. 부채 감당률 얼마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오케이? 저당상수도 얼마로? 0.1로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2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3만 6천과 2억 중 작은 숫자는 얼마? 2억. 답으로 체크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 금액이 얼마라서? 1억이라서 1억을 까고 추가적으로 대출에 가는 금액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초 컷 빠르신 분들은, 좀 늦으신 분들도 20초 컷 하면 풀 수 있지 않겠나. 사실 LTV는 계산기 준비하면서 벌써 계산하는 거야. 암산으로. 이거 66에 36이구나. 3억 6천이구나 하면서 계산기로 순부절을 나누어서 3억 6천보다는 작은 금액이 나올 거거든, 통상적으로. 그러면 2억을 대출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 대출 금액이 1억이니까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대출 가능 금액을 공부한다면 주택 쪽, 상가 쪽. 상가는 순부절. 순부절을 꼭 기억합시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뭐 저당상수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66번 문제로 갑니다. 66번. 자금의 상환 방법입니다. 자금의 상환 방법. 가자. 자금의 상환 방법. 자, 여러분들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에는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최정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원원체. 가운데가 뭐예요? 원리금. 맞아요? 그러면 초반에 돈 많이 갚는 순서 부등호. 왼쪽. 초반에 DTI 비율이 높은 순서 부등호. 왼쪽. 대출 잔액이 많이 남는 순서 반대. 맞아요?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총 이자 상환액이 많은 순서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 여러분들 가중평균 상환기간 듀레이션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듀레이션은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훼손한데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이거 짧은 거에서 긴 거 순서는 그러면 부등호 왼쪽. 얘가 제일 짧아요. 긴 거에서 짧은 순서 그러면 반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어딘가에 누가 있냐면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기 일시상환은 그 어떤 상환 방식보다도 회수가 빠르고 느리고 그 어떤 상환 방식보다도 은행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자가 작다 크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장래 소득만 알면 됐었거든. 근데 이제는 장래 소득보다 더 중요한 말이 뒤에 있어요. 장래 소득이 증가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뭐가 유리하지만 최정식이 유리하지만 장래 소득이 감소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원금균 등이 유리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원금균 등 이놈은요 3개나 감소가 돼요. 3개나. 자, 따라해 보세요. 원리금, 이자, 융자 잔액, 대출 잔액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균 등은요 갚아 나가는 돈을 일정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면 이자도 지속적으로 줄고 원금이자 합친 금액도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원리금균 등 이놈은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 알고 계시죠 이거? 원리. 그럼 상환기간의 경감에 따라서 뭐는 줄고 이자는 줄고 뭐는 늘고 원금은 늘고 전체 상환 금액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원체 요걸 갖다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시고 시험지에다가도 딱 써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크다 작다의 문제에서는 좀 빠르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저당 상환 방법 관련되는 문제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6개 지문을 핵심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6개가 핵심 지문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대출 상환 방법 핵심 지문 보고 싶으세요? 네. 예, 그럼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공개합니다. 기억. 공개됐어. 자, 원금균 등 상환은 매기에 상환해야 되는 누구랑? 이자랑 또 원리금이랑 또 대출 잔액.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다, 틀렸다? 맞습니다. 니은 원리금균 등은 그림 그려야 되겠죠? 네. 원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자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자가 감소하는 거죠. 원금은 증가합니다. 틀렸고. 최정식은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 같은 사람한테 유리하지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원금균 등이 좋습니다. 미래소득 증가라고 해야 되고. 차입자가 중도 상환할 때 저당 잔금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자, 대답하시죠. 저당 잔금은 누가 제일 크고? 최정식, 그 다음 원리금, 그 다음 원금. 그 원금균 등은 잔금이 제일 작은 거야. 그래서 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잔금의 크기는 더 크다라고 해야 된다. 이게 잘 크다 작다를 판단 못 하겠는 분들은 보고하라고. 잔금의 크기는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는 잔금의 크기가 많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뭐의 크기를 물었습니까? 총 이자 수입. 여러분들 지금 다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묻든지 간에 가운데 원리금 균등이 없으면 보지를 마세요. 가운데 뭐가 없으면 원리금 균등. 뭘 묻든지 간에 가운데 원리금 균등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자는 누가 제일 많이 받아가고? 점정식. 그 다음 원리금. 은행에다가 먹는 이자는 원금 균등이 제일 적어요. 오케이? 그럼 얘도 틀리고. 와, 지금 지문 5개 풀었는데 1개밖에 안 맞아요, 지금. 이러다가는 맞는 게 1개밖에 안 나올 뻔 했는데, 비핵화입니다. 자,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거에서 긴 거 순서로 가보자 그랬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회수가 제일 빨라서 제일 짧은 거. 좋아요. 그 다음. 근데 하나 더 있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회수가 제일 느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비읍에서 2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핵심되는 문제. 특히 최근에는요. 가중평균 상환기간 듀레이션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이자 수입이 크게 많이 물어주고요. 당연히 원리금 균등에서 뭐가 증가되고 뭐가 감소되는지 많이 물어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원금 균등에서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3가지도 물어주고요. 미래소득 증가, 미래소득 감소 이런 표현들도 많이 물어준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핵심 지문만 꽉꽉 눌러서 모았으니까요. 6개 지문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계산 문제 2문제 갈 겁니다. 67번 문제입니다. 67번은 일단은 원금 균등 계산 문제거든요.
원금 균등 계산 문제인데 잠깐만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원금 균등에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요? 이자 구하는 거요. 뭐요? 이자 구하는 거. 근데 이자 구할 때 계산기에 입력할 때는요. 요걸 1번으로 계산할 거예요. 뭐를요? 곱하기를요. 오케이? 그리고 빼는 거 있잖아. 그지? 요거 2번으로 계산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3번 이자를 곱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3번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1번 계산이 뭐라고요? 상환원금 곱하기 n-1회차. 그 다음에 뭐를 두 번째로 계산한다고요? 빼기 융자원금. 마이너스로 계산할 거야. 그럼 세 번째 뭐예요? 곱하기 이자율. 알고 계시더라도 순서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만데? 7억인데 상환 기간이 몇 년이니까? 20년이니까 나누기 때려버리면 원금이 나옵니다. 원금은 3,500. 맞아요? 예, 이자를 구하러 갑시다. 몇 회차? 15회차. 15회차 이자를 구하러 갈 때, 자, 15회 이자 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5회 이자는 은행에서 빌린 돈 얼마 빼기? 7억 빼기. 1년에 갚아 나가는 돈 3,500. 여기서 곱하기 14 해야 돼요? 15 해야 돼요? 14가 맞습니다. 곱하기 마지막에 금리 6% 때리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 1번이에요.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입니다. 계산기관에서 한번 해봅시다. 3,500만 원을 다 때려주시는 게 좋아요. 3,500만 원 곱하기 14 빼기 7억 곱하기 6%를 때려줍니다. 그럼 계산기에 마이너스 빼고 읽어주세요. 1,260만 원이 떠야 안 떠요? 떠요. 근데 원리금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원금 3,500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구한 건 뭐니까? 이자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760만 원에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문제 유형이 그 15회차, 18회차가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산기 숫자를 갖다가 뭐를 곱할 건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계산기가 계산해 줄 거니까 이건 하나도 안 어려운데 회차가 늘어날수록 조금 빡센 것은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은 계산을 몇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계산 과정상에 어떤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작업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 답은 4번이고요. 우리 68번 문제로 가셔서 이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68번 추천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원리금 균등 계산 문제가 타이밍상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원리금 균등 계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세팅. 일단 문제는 뭘 물었냐면 금리 구해주시고 3회차 때 갚을 원금이 아닙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팅이 1, 2, 3, 원리, 원리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주어진 조건은 다 쓰면 좋아요. 1회차 원금 상환액이 1,080만 원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은 것은 3회차 이자 이거 물었고 금리 물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 얼마에다가 4억에다가 자동상수 0.087을 곱해줍니다. 4억에다가 0.087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3,480만 원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3,480만 원이 여기도 3,480만 원입니까? 왜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면 원금이 방금 1회차 원금이 1,080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자는 얼마냐면 2,400만 원이 되겠네. 왜 그래요? 둘을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처음에는 돈을 하나도 안 갚았잖아요.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데? 4개 남아있는데 여기다 금리 몇 프로를 때리면 2,400만 원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좀 복잡한 숫자가 나오더라도 이거 나누기 4억 때리면 돼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암산이 돼서 좀 그런데 462 14 되겠죠? 그래서 금리는 6%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 아니면 4번이고 자 금리 6%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곱하기 1.06 하면 이거 나와요. 뭐에다가? 1,080에다가 1회차 원금에다가 곱하기 1.1% 쌀 곱하기 또 1.06 하면 이거 나옵니다. 오케이? 3회차 원금 물었다고 3회차 이자 물었다고 이자 물었잖아. 그럼 빼기 3,48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1,080만 원 곱하기 1.06 곱하기 1.06 빼기 3,480만 원 하시면 계산기 한번 조작해 요게 나옵니다. 물론 답은 1,213만 4,880원이겠지만 그래서 답은 아니네. 미쳤나봐. 왜 이래. 잘못 봤어. 그래서 답은 얼마요? 2,266만 5,120원이겠지만 6% 여기도 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080만 원 곱하기 1.06 곱하기 1.06 빼기 3,480만 원을 때려버리면 바로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건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4억 곱하기 0.087
요건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4억 곱하기 X 하면 2,4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 X가 0.066%고, 요거는 시험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곱하기, 뭐야? 1.06, 곱하기 1.06, 빼기 3,480만 원. 이렇게 기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69로 갑니다. 69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인데, 여러분들 주택연금에다가 제가 필기 좀 해놔도 될까요? 자, 한 서너 가지 정도 필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필기 좀 해도 될까요? 예.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1번.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이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 신청하자마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신탁이 유일합니다. 신탁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주택연금은 역저당이긴 하지만 저당권 설정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첫 번째입니다. 소유권 이전되는 건 누구라고요? 신탁이라고. 2번. 주택연금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대출 잔액이 늘까 줄까? 대출 잔액이 늘어요. 왜 증가되죠? 받았으니까. 이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돈을 계속 받아 쓰는 방식입니다. 대출 잔액이 증가된다. 3번.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생겼어요. 마지막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생겼을 때 위험 부담을 누가 합니까를 물을 거예요. 위험 부담은 자 일단 세 사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신청자, 그러니까 영감님 할머니. 두 번째는 금융기관, 은행. 세 번째는 HF. 요 세 개 중에서 그 신청자들은요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관계 없어요. 벌써 돈 다 타먹었어. 오케이? 금융기관은 뭐 보고 빌려준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고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은 누가 한다? HF가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부동산학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2대 비소구가 있으니 절 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비소구 그러셔도 되고요. 제한소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소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구권이 뭐 된다? 제한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못한다? 청구를 못한다. 청구 못하는 게 비소구예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무슨 연금은요? 주택연금은 누구한테 청구를 못하는 거죠? 상속인한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영감님한테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감님 돌아가셨어요 지금. 영감님 다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지금. 근데 누구한테? 상속인 청구를 못하. 이게 비소구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혹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저한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사업주한테. 중요합니다 이거. 프로젝트 회사한테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주한테 청구를 못하는 게 비소구 금융, 제한소구 금융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으면 맨날 비소구만 하지 말고 비소구가 뭔지를 얘기해달라고. 주택연금 비소구입니까? 대가리 치워드릴까요? 주택연금 비소구입니까? 누구한테 청구 못합니까? 상속인한테 청구 못하는 거고. PF 대출 비소구입니까? 누구한테 청구 못하는 겁니까? 사업주한테 청구를 못하는 거다. 부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보아요. 바라보아요? 고마워요. 가자.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감에 따라서 대출잔액이 감소된다. 대출잔액이? 받았으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하락 위험 부담을 누가 한다? HF가 한다. 연금 가입자는 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합니다. 3번.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무슨 오피스텔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상가의 복합용도 주택일 때도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면 2분의 1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쌤 이거 업무용 안 되잖아. 지금 물은 건 뭐냐면 복합용도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은 거예요.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능은 하잖아요. 그죠?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이나 복합용도 주택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답은 3번이고 주택 처분가로 부족분이 발생할 때로 대출자는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다. 누구한테?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이름이 뭐였어요? 제가 비소구, 제한소구라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주택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간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신청하자마자 이전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제가? 신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저당권 설정이에요. 담보 잡는 거예요. 담보 잡는다고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기 때문에 역저당이긴 하지만 저당권 설정이라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오케이. 70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70번은 이렇게 봅니다. 일로 오세요. 자, 공인중개사 과목에도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있듯이 저당 유동화도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어요. 1차 시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맞습니까? 2차 자산시장은 누구와? 대출기관과 투자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HF나 SPC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이에서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자금 대출 시장은 몇 차? 1차. 자금 공급 시장은 2차.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은 1차.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PC, 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유동화되면 좋은 일이 발생해요? 나쁜 일이 발생해요? 굿이네, 굿? 굿. How? 스고이 데스. 이 데스네. 응? 오케이? 갑니다. 자가소유 비중 증가. 응? 일본말 좋아하시네. 저 빵 터졌어요. 그게 재밌구나. 스고이 데스. 자, 주택건설, 촉진, 주거, 안정, 대출 여력, 확대, BIS, 재고, 유동성, 증가, 유동성 위험, 감소됩니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됩니다. 자, 이거 연습 좀 합시다. 유동성은 뭐하고? 증가되는 게 좋은 거거든. 유동성 위험은 감소되는 게 좋은 거거든. 자가주택 공급은 증가되는 게 좋은 거거든.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건 자가 소유 비중이 감소된다, 유동성이 감소되었다, 유동성 위험이 증가되었다, 이런 식의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나쁜 건 X, 좋은 건 O. 뭐가 좋은 건지만 얘기해봐요. 유동성이 뭐 되는 게 좋아? 증가되는 게. 유동성 위험은 감소되는 게. 그다음에 자가주택 공급은 증가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답만 좀 보고 갈게요. 요거는 보니까 주택 금융이 확대되고 자금이 풍부해지고 주택 자금 확대되는 거 좋은 거고요. 접근성이 개선되는 건 좋은 건데 유동성은 증가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유동성 위험은 감소되는 게 좋은 거고. 답은 몇 번이고? 4번이고. 자가 소유 비중 증가되고 촉진되고 주거 안정되고 다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2번은 1차와 2차에 대한 비교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좀 빠르게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오른쪽 7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부동산 증권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증권에는 뭐가 있어요?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에는 뭐가 있어요? 신조리. 부채증권에는 MA. 합쳐서 신조리 MA가 있습니다. 신조리, 지분증권, MA, 부채증권.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MBS 볼 거예요. 뭐요? MBS. MBS가 뭐지? 부채증권이에요. 부채증권 중에 MBS 볼 겁니다. MBS는 또다시 뭐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지분형 되는요? MPTS. 왜 대답 못하지? 채권형은? MBB. 혼합형은? MPTB와 CMO. 그리고 요거는 꼭 좀 기억하세요. 저당권 가져가는 놈 채무불이행 위험해요. 저당권 가져가는 놈이 무슨 위험 부담한다? 채무불이행 위험. 따라서요. 저원이 콜초. 저원이에 콜초 있어요. There is a heavy smoker on the circle.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죠. There is a heavy smoker on the circle. 이렇게. 저원이 꼴쳐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자. 여기서 말하는 위험 부담은 무슨 위험이에요? 가자. MPTS는 222XX 맞아요? 그러면 천천히 대답하세요. 천천히. MPTS 같은 경우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누가 하죠?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 콜방어는 안 되고 초과담보 따위는 엄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MBB 갑니다. 발발발 오오 맞나? 그럼 해석합시다. 발발발 오오. 맨날 발발발 오오만 하지 말고 뭔지 알아야 돼 이거. 저당권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 조기상환 위험도 발행자. 콜방어는 돼요. 초과담보도 있고. MPTB 하시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MPTB 하시면은 발투투 X세모입니다. 발투투 X세모. 자, 채무불이행은 누가 하고요? 발행자가 하고. 조기상환은 투자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발행자가 부담하고 위험을,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전부 다 투자자가 위험 부담하는 건 MPTS, 전부 다 발행자가 위험 부담하는 건 MBB. MPTB 하시면은요, 채무불이행 위험은 누가 하는데? 발행자가 하는데,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투자자, 콜방은 안 되고 초과담보는 중간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외우기 쉽다 그랬잖아. 싹 다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누가 하고? 투자자가 하고. 발행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콜방어 되는 건 뭐가 유일하다? MBB가 유일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에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조기상환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조기상환 언제 합니까? 알아요.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건요? 주택연금. 맞아요?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싹 다 누가 하는데? 투자자가 하는데. 맞아요?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하는 건 뭐가 유일하다?
MBB가 정말 유일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어디 꼭 가보라고. 수거면 가보라고. 거기 가면 무슨 이와 신조리가 있고 지직리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수거면에 가서 수거면 면장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신조리 이장님도 한번 만나보시고 지직리의 이장님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수거면에 가면 신조리와 지직리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문제 풀어겠습니다. 가자. 참 그리고 문제 풀다가 혹시 상이한, 다른, 다수 이런 표현이 있다면 무조건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CMO. 자, CMO는요. 주택자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배분한 다음 그룹마다 각기 무슨 이자를 적용한다? 상이한, 만기를 다르게 가져가고 지급 순서도 다르게 다수의 채권 이렇게 이 말이 나옵니다. 다수, 다양, 상이 뜨면 무조건 누구다? CMO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자. MBTS는 두 가지 위험을 모두 다 누가 부담한다? 투자가 부담한다. 투투투 맞아요? MBB는 두 가지 위험을 모두 다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 부담한다. 맞아요? MBB는 발발발 오오지. 초과담보 있다 없다? 있다. MBTB는 자, 잘 듣고 대답하세요. 채무불이행 위험은 누구? 발행자. 맞지? 조기상환 위험은 누구? 투자자. 이걸 갖다가 4번 이거 연습하세요. 자, MBTB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발행자, 조기상환은 투자자. 발투투잖아. 발이니까. 채무불이행은 발이니까. 채무불이행은 발, 조기상환은 투. 연습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틀리게 나오면 금방 표시가 나요. 만약에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부담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려요.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하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MBB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조기상환 위험 발행자 부담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개의 이자를 어떻게 다양한 채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종류 이런 말 있죠. 요거는 같은 혼합형이라도 MBTB는 해당이 안 돼요. 같은 혼합형이라도 이거는 오직 CMO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번씩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CMO와 MPTB를 구분할 줄 아느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은 혼합형이라서 성격 똑같아요. 채무불이행은 발행자, 원리금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 투자자, 콜방은 안 되고 초과담보는 중간 정도 있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다수, 상이한, 다른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 종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CMO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좋아요. 72로 갈게요. 70이 가기 전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들어와요. 자, 신디케이트의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시작. 조인트 벤처의 성격. 리츠의 성격. 그러면 여러분들 저 한번 보고 대답하세요. 지분 세 가지 다 얘기해봐요. 신조리 하시면 돼요. 직접 두 가지 얘기해봐요. 신조. 오케이? 다수 두 가지 한번 얘기해봐요. 신리. 신조? 신리. 이번에 한 개씩만. 간접만. 리입니다. 깝깝하다. 보고 있는데 틀린다. 깝깝하다. 소수만. 보고 있는데 틀린다. 자, 지분, 신조리, 직접, 신조, 간접, 리, 소수, 조, 다수, 신리, 지분증권, 신조리, 부채증권, MA는 부채증권, 신조리는 지분증권. 둘을 합쳐서 부동산증권. 다시 합니다. 신조리는 지분증권, MA는 부채증권, MA는 부채증권, 부채증권에는 MA, 신조리는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신조리, 지분증권, 부채증권 합쳐서 부동산증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가자. 자, 신디케이트는 뭐예요? 틀렸네. 부채증권 아닌데 이거 지분증권인데 이거는요? 맞고. 그럼 내가 물으면 맞고 틀리고 한번 해볼래요? 맞고 틀리고 한번 해보자고. 여보요. 좋아요. 연습해 놓으니까 좋잖아. 자. 한 개씩 다 틀리게 내가 만들어놨어, 일부러. 오케이? 그러면 맞는 답으로 고쳐서 한번 얘기해봐요. 신디케이트. 지분 직접 다수. 조인트 벤처. 지분 직접 소수. 리츠. 지분 간접 다수.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거 맞죠? 아닙니다. 사업성 보고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을 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소구금융 맞죠?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입니다. 누구한테 청구 못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청구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MA는 M이 뭐죠? 주택자당증권. ABS가 뭐죠?
자산유동화증권. 요거는 지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이에요? 맞아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부동산 증권을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으로 구분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분증권의 신조리, 부채증권의 MA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합쳐서 부동산 증권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MBS 공부했잖아요, 그죠? 걔는 무슨 증권이고? 부채증권이고. 깝깝합니다. 지금 신조리 공부하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증권이고? 지분증권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73으로 갑니다. 73 가자. 13. 프로젝트 금융. 자, 일로 들어와요. 자, 들어와요. PF 대출은 그 물적 담보나 신용도 보는 거죠? 그럼 뭘 봐요? 사업성.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이나 사업 자체 자산을 근거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PF 대출은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소구, 제한소구라 그래요. 회사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사업주한테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PF 대출은 뭐해지는 순간, 부실해지는 순간,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가 뭐해지면서, 사업주한테 청구를 추가적으로 못 하니까, 금융기관도 부실해집니다. 그리고 PF 대출은 완전히 독립된 회사 맞습니까? 그래서 자금 관리도 에스크로를 통해서 독립된 위탁 계정으로 관리가 됩니다. 맞죠? 자, PF 대출로 돈을 빌릴 때는요, 돈 암만 많이 빌려도 회사한테 부채가 떠요, 안 떠요? 떠요.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해, 지금. 회사에 부채가 떠요? 누구한테 부채가 안 뜨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부채 표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2번하고 3번 한꺼번에 물을 테니까 대답하세요.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고, 없고 하지 마요.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는데, 걔를 뭐라 그래요?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회사 장부에 부채가 뜨고,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는데, 걔를 뭐라 그래요? 걔를 부의금융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장부 외로 기록되는 금융은 부의금융이고, 청구를 못하는 금융이 비소구 금융인데, 둘 다 사업주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자. 네,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자, 옛날에 프로젝트 사업주가 살았고요. 프로젝트 회사가 살았어요. 다시 회사를 먼저 써야 되겠다. 회사. 똑같나? 이상하네. 사업주.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벌레가 하나 나타나요. 상당히 신경 써가지고 죽여버려. 죽이기도 좀 그렇고 안 죽이려고 하니까 신경 쓰이고 지금 좀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대출 기간이, 자, 절 보세요. 대출 기간이 사비 파산, 청산, 부도났어요. 그러면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니까. 사업주한테 청구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비소구예요, 비소구. 또는 이건 제한소구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돈을 빌립니다. 회사한테는 부채가 떠요. 사업주한테 부채가 안 떠요. 이거는 뭐예요? 부의금융은 누구 장점이에요? 이건 사업주 장점이지 절대로 금융기관 장점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PF는요, 화살표시 위로를 지향합니다. 화살표시 위로. 아까 화살표시 아래로 지향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승수는 아래로를 지향해요. 근데 PF는 위로 지향합니다. 위험 어떨까요? 커요? 금리는요? 높아요? 사업기간은 단기, 장기.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무조건 위로예요. 금융비용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전부 다 위로. 오케이? 문제가 가보자. PF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청산할 때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없다. X.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회사한테는 돈 내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추가적으로 돈 더 내내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걸 비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두 번째, 프로젝트 금융은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이나 향후 때문에 무조건 맞아. 향후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어때요? 맞습니다. 니은 훌륭하네요. 디귿,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에서는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리을, 프로젝트 회사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 부채 표시가 되지 않는다. 틀려요. 프로젝트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뜨지 않고, 이걸 뭐라 그래요? 부의금융이고, 이 부의금융은 누구 장점이에요? 자꾸 부의금융이 대출기관, 금융기관 장점이라고 그러면 틀려요. 이거 사업주 장점입니다. 사업주 장점. 자, 프로젝트에다가 부실화되면
대출 기간은 채권 회수 영향이 없나요? 아니면 채권 회수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채권 회수가 곤란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하나요? 독립계좌로 관리되나요? 독립계좌,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누구누구밖에 없다? 니은, 디귿밖에 없다. 정답은 몇 번? 4번인데 잠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이거 내 걱정돼서 그래요, 진짜. 자,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부채 표시가 되지 않는 건 맞지만 누구 재무상태표에?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회사 재무상태표에는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맞는데 누구한테? 사업주한테. 회사한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들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맨날 PF 청구할 수 없다. 부채 표시되지 않는다만 기억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회사 장부에 부채 표시 되고 사업주 장부에 부채 표시 되지? 좋아요. 여러분들 올해 개론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하는데 못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하여튼 뭐 너 몇 점이야? 나 87.5점이야. 너는 나는 이번에 92.5점이야. 막 저기 울고 있는 거야. 몇 점이야? 80점. 막 그랬으면 좋겠네. 내 혼자 상상을 해 그렇게. 예. 아시겠죠? 80점 다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74. 가기 전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자본금부터 가기 전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실체가 있나요? 그럼 지가 직접 자산 운용하겠네? 법인세 내요? 직원 있고?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회사입니까? 6글자. 무슨 회사에다가? 자산관리회사. 6글자가 그렇게 어려워? 위탁이나 구조조정 회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 거 맞지? 얘는 법인세 안 내요. 직원 없어요. 지점. 자, 자본금은 무슨 자본금과 무슨 자본금이 있는데?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있는데 누가 더 커요? 최저가 압도적으로 커요. 열몇 배 큽니다, 여러분들. 참 별꼴이네요, 진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본금은 뭐? 벌레도 기어다니고 죽겠네, 진짜. 막 오답도 하고 막 죽겠네, 진짜. 막 오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 방금 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자, 자본금은 먼 자본금과 먼 자본금이 있는데,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있는데, 최저자본금이 압도적으로 커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57에 35 빵빵. 대답하세요. 자기 설립 5억, 자기 최저 70억,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설립 최저 50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 거 설립, 뒤에 거 최저. 최저는 시험에 나올 때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럼 그때는 최저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설립은요, 설립시란 말을 반드시 줍니다. 설립 자본금은 어떤 말을 준다고요? 설립시라는 말을 반드시 주고, 최저는 간혹 최저 안 주고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러면 최저 얘기하라는 겁니다. 57에 35 빵빵.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이렇게 53 나오는 거. 53 우리 부동산 학은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3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저를 보고 대답합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습니까?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석사학 이상 소지자는 3년입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이 맞습니까?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거래사례비교법 적용할 때는 용도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까?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에 있죠. 관농자는 몇 년? 5년입니다. 왜 도시는 3년만 봐도 됩니까? 거래사례가 풍부하니까. 관농자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몇 년치는 봐야? 5년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본금입니다. 무슨 자본금입니까? 설립자본금에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은요? 순서 바꿨습니다. 방금 내 순서 바꿨습니다. 별거리야. 자,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은요? 3억.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요? 5억이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자, 저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석사학 이상 소지자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는? 공인회계사는? 안 돼요. 예.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할 때 그 밖의 지역은? 정신 차려. 도시지역일 때는? 설립자본금으로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자기관리는?
정신줄 잡고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일로 오세요. 현물 출자는 돼야 안 돼요? 앞으로 제가 현물 출자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었을 때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설립시는 안 되고 최저자본금 갖춘 후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가 불가능해요. 최저자본금 갖췄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당은 따라하세요. 50, 90, 90. 근데 초과 배당은요. 그럼 초과 배당은 가능해요. 초과 배당 가능만 하시면 돼요. 자산 구성은요. 세트 메뉴인지 단품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맥도날드의 빅맥이랑 콜라랑 감자는 얼마예요? 8,000원이에요. 8,000원이에요. 빅맥 단품은요. 웬만하면 세트로 먹는 게 낫겠네. 그지? 부동산 증권 현금 80, 부동산 70.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청약한다 그러거든요. 일반의 청약을 공모한다 그래요. 누구한테 청약하는 거?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청약하는 걸 공모한다 그러거든요. 30, 30X예요. 오케이? 1인 청약입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얼마? 50, 50X입니다. 50, 50X. 오케이? 한번 더 해보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자격증 중에 감정평가사나 공인유기사는 몇 년? 5년. 부동산 관련 석사기사 소유자는? 회계 처리는 금융감독원인가요? 금융위원회인가요? 금융위원회.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되는 회사는 위탁이나 기업 구조 조정은 내부 통제 기준 제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랑 누구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만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자자의 버스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내부. 내부 통제 기준은 자자만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합니다. 자자가 부릅니다.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자의 버스 내부 통제 기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버스 내부 통제 기준 출발합니다. 74번. 우리 풀 수 있겠죠? 자, 가자. 문제가요. 자기관리라고 못을 박았어 여기. 자기관리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거 최저 얘기하라는 얘기잖아. 최저 얼마? 여기 분입한 것도 50억 그러면 안 돼. 70억입니다. 지금 5억짜리도 있잖아. 그건 설립자본금이고 최저자본금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몇 년? 5년. 이건 3년 아닙니다. 석사학위가 3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세트 메뉴인지 단품인지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도 나오고 증권도 나오고 현금도 나오고 그랬어요. 세트예요, 단품이에요? 세트는 얼마요? 80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1인당 1인 나오고 소유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일반에게 주식을 청약하는 주식 공모입니까? 아니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입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이거 우리 50, 50X로 외웠잖아. 그지? 자기관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50을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뭐요? 시작. 70, 5, 80, 50.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풀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75번으로 갑니다. 75번 가기 전에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에는요. 적어도 뭐는 제외되죠? 시공 제외됩니다. 그래서 개발, 시공 제외, 개시 제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개발, 시공 제외. 이런 개시 제외 기억하시고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법 시비가 있는데 제가 물으면 공법, 사법 좀 얘기해 주세요. 이용 규제, 공법, 소유권 관계, 사법. 법적 위험 줄이려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위험 줄이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수요 몇 개, 공급 몇 개 이거. 시장. 매매 돼 안 돼? 시장성.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흡수율. 흡수율은 추세 분석 맞습니까? 근데 목적은 뭐죠? 미래 예측하는 게 목적입니다. 분석 자체는 추세, 목적은 미래 예측. 최대 가격 보증계약 체결하면 비용 위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2대 분석이 있으니 구분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인 무슨 분석과 민감도 분석과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분양되는지, 매매되는지를 따져서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이 분석의 이름은 흡수율이 됩니다. 그럼 제가 물으면 OX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X.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한다. X. 흡수율 분석은 미래 분석하는 거다. X. X입니다. 흡수율 분석은 추세 분석하는 거예요. 흡수율 분석하는 목적 이렇게 얘기하면 미래 미음이 나오면 미음 안 나오면 추세. 그렇게 어려워요? 미음 안 나오면 안 미음
미음 나오면 미음. 자, 다시. 흡술 분석은 미래 분석하는 거다. X. 추세 분석하는 거예요. 목적은 추세하는 거다. X. 그때는 미래 예측이 목적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이번에는, 자, 부실공사라든지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내부에서 생기는 위험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거고, 행정 변화, 문화재 출토, 거시적 환경 변화, 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연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생긴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단계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개발의 7단계 시작. 예, 부탁, 근검마. 이렇게. 예, 부탁, 근검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지시성 타투. 진짜 지성시 타투 가만 안 둬, 진짜.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한번 해볼까?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입니다. 오케이? 개발의 7단계. 예, 부탁, 금검마. 이렇게 하시는 거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 지시성 타투. 이렇게. 오케이? 동심원 이론. 예. 조용하네. 중전, 저고통.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다, 지문 다 좋아요. 개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들 모았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는데 시공은 제외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시공 제외되고요. 매매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문제는요. 끝까지 가도 미음 한 개만 맞아요.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시장성. 답 몇 번? 1번. 그러면 자, 내가 지금 틀렸다고 해놓고 하는 거야. 기억도 시공 제외니까 틀렸고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아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아요? 가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하는지 따져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 맞지? 흡술 분석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이번에는 흡술 분석의 궁극적인 뭐가 나왔어요? 목적. 그때는 절대로 과거, 현재까지 나와서는 안 돼요. 미래 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디귿, 리을 연결 한번 해볼까? 하지 말까? 할까? 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공급되어 버린 부동, 과거야, 과거. 되어버린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일단 무슨 분석이고? 흡술 분석이고. 흡술 분석은 분명 뭐를 파악하는 건데? 추세를 파악하는 건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물었을 때는 뭐를 예측하는 것이, 미래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정리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제 이런 게 느껴져야 돼. 시험 지문 안에 흡술 분석이나 민감도 분석이 뜨면 두 개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고, 흡술 분석 자체를 물은 건지 이것의 목적을 물었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예.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위험에는 법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용 규제는 무슨 법이에요? 공법이고요. 소유권 관계는 무슨 법이에요? 사법. 공사법이 바뀐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시 행정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 이건 내부야, 외부야. 외부에서 주어진 위험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과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했다면, 개발 사업에서는 내부에서 생기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외부에서 주어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예,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랑 76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6번. 자, 눈을 크게 뜨시고 76번으로 한번 가봐요. 자, 동심원 이론 5개 순서 시작. 중전 저 고통스럽습니다 해야 됩니까? 중전 고저통스럽습니다 해야 됩니까? 고급 저급 바꿨습니다. 1번 틀렸고. 부동산 개발의 단계. 예, 타부 금검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좀 이상하네 이거. 부지 매입이고 타당성. 이게 바뀐 거예요? 예, 부타 금감마 해야 되겠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지성시 타투. 지시성 타투.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합니까? 예. 끝. 선지표 후개체. 먼저 지역 분석하고 나중에 개별 분석합니다. 오케이? 5번 이거. 자, 일로 오세요. 뭐를 쳐대고? 기 쳐댔어요? 기만 쳐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결정 표시로 끝납니다. 기 딱 쳐대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얘는요, 기는 잘 쳐댔어요. 기는 잘 쳐댔거든. 기만 잘 쳐대면 뭐해? 마지막에 선정 적용으로 끝나버렸는데 마지막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뭐로 끝나야 된다? 결정 표시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본적 사항 확정하고요. 처리계획 수립하고요. 대상 물건 확인하고요. 자료 수집 정리하고요.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률을 분석한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에 선정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바뀐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부동산학에서 순서 나오는 거 5개, 동심원 이론 중전 저고통이라는 것과 개발의 단계 아예 부택 금감마라는 것과 개발의 타당성 분석 지시성 다투라는 것과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 나중에 한다는 것과 기초되고 결정 표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77로 가보아요. 77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재건축 사업할 때 뭐를 구성하는데요? 조합. 여기도 일기 신도시지만 일기 신도시들이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조합이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합은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자 재가격은 하락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반 분양이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반 분양가는 상승하고 당연히 조합원 부담금은 인하돼야 됩니다. 일반 분양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게 좋겠죠. 용적률이 할증됩니다. 자, 관리 처분인가 나고 나면요. 이제 이주 철거해야 되는데 이주할 때 이주비 주거든요. 이주비 금리가 뭐 하면 좋다? 하락하는 게 좋죠. 공사 기간은 당연히 단축되는 게 좋고 기부채납은 이제 조합이 시한테 내놓는 거예요. 시가 조합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부채납은 적게 하는 게 좋겠지? 요거 좀 따로 기억하세요. 요건 형광펜 해드릴게. 기부채납은 감소하는 게 좋아요. 기부채납이 증가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기부채납이 뭐다는 게 좋다고? 감소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물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O,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조합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X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조합원이 돼보면 금방 하는 건데. 조합원이 돼보면 금방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합원, 내가 조합원이라 생각하고 좋아, 안 좋아 이렇게 OX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건설자 재가격 하락. 요거 좋아. 좋아. 왜 안 좋은데 좋은데. 요거 요거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뭘 물었냐면 부정적인 거 몇 개인가 물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X를 답으로 찾아야 됩니다. 답은 몇 개? 2개 이렇게. 그러니까 한 글자 바꾸면 답이 4번으로 바뀌는 거야. 3번으로 바뀌는 거야. 긍정적 영향 주는 거 그러면 아니네. 답이 5번이네.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 주는 건 5개. 부정적 영향 주는 건 2개. 글자나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긍정적인 거 O, 부정적인 거 X로 처리해 놓고 긍정적인 건 O를 답으로 부정적인 건 X를 답으로 찾는 것으로 연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이번에는 78번. 78번 가기 전에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 대물 변제, 등가 교환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 그럼 저 보시고요. 등가 교환 대물 변제랑 분양금 공사비 지급은 수수료 주고받아요? 안 주고받아요? 안 주고받아요. 그럼 뭐예요? 공유예요. 뭐예요? 공유. 근데 공유 대상이 완성된 부동산이나 지분이면 대물 변제, 분양 수익이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입니다. 특히 대물 변제 같은 경우는 개발업자가 개발한 놈이 지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공유하니까 지분 갖는다. 뭐 지분을 가져가니까 수수료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일로 오세요. 읽어보세요. 위탁. 그건 저는 수탁으로 통일할게요. 시험 위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수탁과 원탁이 있는데 신탁이 있는데 둘 다 삽입 끝나잖아요. 얘가 다 갖고 와요. 토지 소유자. 누가요? 수익자가요. 수익자가 토지 소유자야. 그러면 개발자는요? 뭐만 먹어요? 수수료. 그럼 공유한다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대답합시다. 수탁에서는 개발업자가 지분을 갖는다. X. 신탁에서는 개발업자가 지분을 갖는다. X. 지분 안 갖습니다. 급발진했네. 미안합니다. 지분 안 갖는다고요? 지분은요, 대물 변제나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특히 대물 변제 같은 데 지분을 갖습니다. 지분, 소유권, 수익 모두 다 토지 소유자가 갖습니다. 개발자는 뭘 먹었습니까? 수수료, 안탁, 안탁. 기억하시기 바라고.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탁은 소유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나 개발사업이 누구 명의지만 신탁회사 명의지만 수탁은 소유권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나 개발사업이 누구 명의죠? 토지 소유자 명의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하면 소유권 넘어갑니까? 그럼 수익증권 받거든요. 뭐 받는다고요? 수익증권 받아서 이 토지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면 뭐고요?
토지신탁이고요.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목적이면 걔는 뭐죠? 신탁금융, 담보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금융, 담보신탁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중 어디에 속하죠? 부채금융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하기 전에 예전부터 전해지는 3신이 있거든요. 신디케이트, 지분금융, 신탁금융, 부채금융, 신주 인수권부사채, 메자닌금융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신주 인수권부사채, 메자닌금융, 신탁금융, 부채금융, 신디케이트, 지분금융. 제가 하는 짓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증권 주거든요. 토지 소유자 안 나타나요, 지금. 신탁회사가 공사 발주 넣고 자금 조달해 와요. 누구 명의로? 쥐 명의로. 공사 대금 지급하고 완성된 건축물 인도받아가지고 분양 임대도 지가 해요, 신탁회사가.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지 명의로. 분양 임대하고 분양했으면 분양 수익금이나 지분이나 이런 거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전부 다 수익자 다 줘버립니다. 다 줘버리고 얘는 수수료 먹습니다. 이게 뭐죠? 그건 토지신탁입니다. 신탁은 당연히 신탁이겠지. 토지신탁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을 해요. 수익증권 넘겨봤거든요. 그걸 담보로 은행 가요. 뭐 가지고? 수익증권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 옵니다. 이건 무슨 신탁? 신탁금융, 담보신탁이 되는 겁니다. 대출이 목적이면? 개발이 목적이면? 공통점은? 소유권 넘어갑니다. 소유권 넘어가서 신탁회사 명의가 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 둘을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학에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일 6종 세트가 있거든요. 이제 다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나도 힘들었다, 씨. 한계지서 지대 존재하는 거. 과대 생산되는 거. 유효 총소득 쓰는 공식. 채무 불이익률 공식은 뭐지? 조기상환 수수료 없는 거.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 개발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리는 거. 유일 6종 세트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5개 다 풀지는 말고요. 저랑 몇 번만 풀어볼 거냐면 2, 3, 4번만 풀어보아요. 몇 번만요? 2, 3, 4 같이 한번 풀어보아요. 자, 2번 가자. 사업 수탁 방식은요. 위탁 방식은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업자는 개발 지분을 얻는다. OX. X. 일단 지분을 얻었습니다. 왜 지분을 못 얻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지분을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해요. 왜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하냐면 얘는 신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다시 사수탁 자금 조달 누가 하고? 토지 소유자. 개발 지분도 누가 다 갖고 간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업자는 지분을 갖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3번. 신탁은 다릅니다. 소유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차입의 주체가 누굽니까? 신탁회사. 맞아요? 하지만 방금 소개해드렸던 사업수탁의 방식은 차입의 주체가 누구? 토지 소유자. 얘는 이전. 되니까. 얘는 이전. 안 되니까. 대물변제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는 지분을 그렇지. 지분 공유합니다. 그럼 개발업자가 지분을 갖네요. 그럼 수수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거 4번 저거 탁이야 안탁이야? 안탁. 안탁은 뭐요? 안수수료. 안수수료. 근데 아까 2번과 3번은 탁이었잖아. 그지? 얘는 뭐 수수료. 탁. 안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이요? 2번. 오케이. 79번으로 갑니다. 79번. 이번에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자, 일로 오세요. 환지 방식은 무슨 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신개발하는 방식이죠.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토지 소유자에게 말하는 방식이죠. 재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환지와 수용을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딱 한 번만 비교하면 안 틀리거든요. 대신 좀 집중 한번 해보세요. 뭐가 환지겠고 뭐가 수용이겠는지 한 번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사업을 하는 놈이 토지 소유자들이나 그들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환지, 수용은 국가 등. 이건 됐어요? 네. 사업, 환지는 땅을 사야 안 사요? 안 삽니다. 사업비 부담이 좀 적지만 수용은 정부가 땅을 다 사야 됩니다. 부담이 커요.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버릴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사유화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환지는 사유화돼요. 근데 개발 이익이 수용은 환수돼요. 개발 이익이 뭐 된다고요? 환수. 환지는요, 아무래도 민간 주도기 때문에 기반 시설 확보가 조금 곤란한 편이지만 수용 방식은 국가 주도기 때문에 기반 시설 확보가 용이합니다. 환지 방식은 땅을 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되지만 수용 방식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원의 우려가 많습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 이해관계 조정하다 보면 사업 기간이 길어집니다만은 수용 방식은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니까.
환지 방식은 원주민들이 재정착이 대부분 됩니다. 근데 수용 방식은요, 원주민들이 재정착이 어렵습니다. 환지 방식은요, 개발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부담이 없습니다만, 수용 방식은 개발 토지를 다시 매각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정리되십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쭉 읽어주시면요, 앞으로 환지와 수용은 안 틀릴 것 같습니다. 저랑 비교 한번 해보러 갑시다. 가자! 가자!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다. 좋아요. 근데 토지 소유자에게 재매가 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분배. 틀렸죠? 니은. 환지 방식은 재개발이다. 재개발 아닙니다. 틀립니다. 환지 방식은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고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이거는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리얼. 환지 방식은 기반 시설 확보 및 개발 시 이익의 환수가 용이한 편이다. 이것도 수용 방식입니다. 틀립니다. 환지 방식은 사업 기간이 수용 방식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환지 방식은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요. 답은 몇 번? 한 개고 정답은 미음입니다. 다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80번까지 풀고 조금 쉬겠습니다. 아니다. 개발은 끝내자. 81번까지 풀고 조금 쉬겠습니다. 좋아요? 네. 11문제 남기고 마지막 시간에 개발 빨리 끝내고 감정평가론 하고 나면 오늘 수업 끝이 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 100문제 풀고 여러분들 풀면서 좀 이렇게 희미하던 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정리되는 느낌이 좀 듭니까? 아니면 점점 사건은 미궁수로 빠집니까? 아니 그거 생각 잘해야 돼. 그리고 점점 사건이 미궁수로 빠지는 사람들은 셋째 시간만 듣고 집에 가. 웬만하면 집에 가고 이거 좀 헷갈렸는데 요거 정리가 되네. 여기 요 말이었구나. 요런 문제 많이 풀어봤었는데 그동안 틀렸었는데 이제는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선명해져야 돼. 80번입니다. 80번 가자. 여러분들 재개발의 종류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이요. 사전에 방지하는 건 보전이고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거 수복. 구분 기준은 재갈 대상이 없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건지 재갈 대상이 있어서 그것만 제거하는지로 가지고 구분합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은 세 개가 있는데 이것만 볼 겁니다. 뭐만요? 이것만. 뭐요? 정비 기반 시설만 볼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요? 재건축.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요?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요? 요거는 연습 한번 합시다. 지금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괜히 이런 거 틀리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극히 열악이 글자가 제일 길잖아, 그죠? 그럼 글자를 제일 긴 정비 사업 얘기하면 돼. 뭐요? 주거 환경 개선. 그러면 양호한지 열악한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양호할 때는 공동주택이 있는 재건축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열악할 때는 재개발로 가고,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전에 방지하는 건 보전,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것은 수복. 이렇게 딱 4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자! 제거했대, 안 했대요? 제거했대요? 그럼 뭐예요? 수복입니다. 왜 말을 못해? 왜 저 수복인데 수복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제거하면 수복이에요. 사전에 방지하는 게 보전이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함정 같은 거예요.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존하면서 이런 건 다 함정이고 제거하면 수복이에요. 이번에는 뭐를 봐야 되는데 정비기반 시설. 하여튼 진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있다가 걸리기만 해봐. 막 과도하게 밀집해 있네 막. 단독 다세대 막 공동 이용 확충해. 보전 하여튼 걸려봐 진짜. 첫 번째 줄로 끝낼 거예요. 정비기반설이 열악하면 뭐라고요? 열악하면 재개발, 극히 열악하면 양호하면 재건축. 요거는 극히 열악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네, 좋아요. 81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민간 자본주의 사업. 특히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특히 중요한 게 기역니은입니다. 기역니은. 자, 기역니은은 한 번에 봅시다. 한 번에. 둘 다 준공했나요? 준공했고. 둘 다 보니까 기속시켰네요. 기속시켰고. 둘 다 보니까 운영권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BTO와 BTL은요 완전 똑같아요. 두 번째 줄까지는. 근데 한 줄 더 생기면서 끝날 때 임차가 없이 끝났는지 일시 끝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일시 끝나면 BT, L, 없이 끝나면 BT. 그 BTO와 BTL을 구분하는 게 전통적으로 중요해요. 전통적으로 중요하고 최근에는요 BTL과 BTO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BOT, BOO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귿 리을 더 준비했으니까 10년 가시는 길 디귿 리을도 같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BTO와 BTL만 옛날에는 들어갔으면 됐는데 이제는 디귿 같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두 놈 더 데려가세요. 이거 준공했어요? 준공했고 또 운영했고 마지막에 이전했죠. 그럼 B, OT, BOT예요. 아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준공했어요? 소유하네 그냥. 그리고 운영하네. 그리고 보세요. 누구한테? 사업주에게 계속 기속 나왔다고 T하면 절대 안 나. 정부한테 기속이 돼야지, 국가한테 기속이 돼야지 트랜스포고, 사업주에게 계속 기속되는 방식은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BOO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BO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답은 4번이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정답 4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